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박시영TV 13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슈 정보 코너인데요. 오늘은 문정복 의원께서 지금 이제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마치고 추경 때문에 국토위 소속인데 지금 상임위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했고요. 대신에 우리 고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이슈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국회 원구성 문제를 다뤄야 할 텐데 그 전에 저희 방송이 이제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 7시부터 시작하는 방송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금요일 방송을 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최영일 평론가, 시사평론가로 좀 유명하죠. 뭐 종편 뭐 등등 어디나 다 많이 출연하고 계시는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됐네요. 그래서 종편은요라는 코너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종편이 주로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종편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편을 또 많이 보는 어르신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부님들도 계시고 종편이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니까. 그래서 그 코너를 신설해서 종편에서 어떤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고 종편에 출연하는 보수 쪽의 패널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그렇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리고 맞습니다. 더 브리핑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렇죠. 야 그거 아니다. 원포인트 컨설팅도 해주고 대응 논리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그런 재밌는 코너를 좀 만들어 보려고 금요일 날은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월요일, 수요일은 7시부터 시작하는데 금요일 날은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고생은 되시겠지만 원래는 매일 해야 되는데. 아니 매일 하려면 저희 회사 때려쳐야 돼. 안 돼요. 그나마 아쉬운 대로.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가령 언론 대응하는 것이 제 주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신문은 그나마 보겠는데 종편은 정말 고문이요, 고문. 단 1분을 보는 것도. 저도 종편 출연을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을 것 같아서 일찍 오래 살고 보자. 거기 출연하시는 우리 편도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들어보니까 종편에 양지열 변호사, 뭐 박지훈, 뭐 최영일, 최진봉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나서시는데 들어보니까 패널 구성도 뭐 3대1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 보수 쪽 패널이 압도적으로 많대. 그러니까 대충 거기다 또 세게 얘기하면 좀 멋쩍으니까 대충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 패널들이 주로 어떤 논리를 피고 있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그래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잘 들릴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죠. 그거를 좀 개발해주고 원포인트 과외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의 논리, 뭐 팩트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김남국도 얘기하네요. 김남국 종편에 혼자 싸워서 맞습니다. 맞아요. 저 화장했습니다. 분장했습니다. 좀 진한 듯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오늘 좀 그랬어. 그래요? 저는 거울을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그 코너를 진행하면서 또 이제 우리는요 곁다리로 그건 뭐냐면. 박시영TV에 대해서 여러 이제 방영분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고 또 시청자,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방송은 좀 재밌게 저하고 또 잘 맞습니다. 저희 최영일 평론가하고 영앤영이라고 KBS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연장판이다. 연장판이. 아니 금요일날 하는데 그 방송 끝나고 매일 하루 2번씩 이렇게. 자 오늘 이제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진짜 일 많았죠? 어땠어요 소감이? 오늘 이제 18대 0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17대 0인데 18대 0이나 똑같은 겁니다. 진짜 속이 시원했고요. 저희 이제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글을 올렸는데 진짜 국회 혁명의 시작이다. 드디어. 국회 혁명의 시작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바라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이나 관례라는 것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이 만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특히 20대 국회는 민주당에서 진짜 일하고 싶어서 막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었는데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에게는 관리와 관행이라는 것이 다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진짜 이제 그 새롭게 바뀐 민주당 의원들이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관례와 관행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책임지고. 뿌듯했습니다. 아마 지지자들은 그 속이 터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네. 본회의가 계속 미뤄져서 그랬죠. 열받고 막 이랬을 텐데 네. 어쨌든 오늘 이제 통과되는 걸 보면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대하는 분도 많을 거고 또 걱정하는 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8대0 이게 의회 독주 아니냐, 의회 독재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울 거고 또 이제 조중동에서 상당히 그런 걸 때릴 텐데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18석을 장악한 게 아니라 통합당이 포기한 것이다. 이 관점을 거부했죠. 거부했죠. 포기한 거죠 스스로가. 이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따 좀 더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의 협박 정치가 막을 내렸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답답했겠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박병석 의장도 욕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박병석 의장도 욕 너무너무 욕 많이 얻어먹었지만 아무튼 마무리를 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 그렇게 짐작하셨겠지만 그렇게 애를 먹인 덕분에 명분은 착실하게 쌓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사실 국회의사당에 오늘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갔다 왔고 또 오후에도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전함대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8일 날 마무리되어져야 되는데 12일로 미뤘다가 15일로 미뤘다가 19일로 미뤘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26일 날 금요일 날 진짜 10번 쓸 뻔했죠. 26일 날 29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라고 한 뒤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았던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죠 일요일 오늘 상황 3일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전 상황에 다 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요일 날 이제 원래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협상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본회의가 낮에 원래 2시쯤 있다가 6시, 7시 계속 미뤄지다가 이게 본회의는 이제 무산되고 협상이 길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협상에 있어서 전반기와 후반기의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여기에 대한 원칙적 가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는 민주당이 했으니까 후반기에 있어서 통합당은 그 전에 우리 몫이다. 번갈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아니다. 그럼 우리 못 받아. 하니까 이제 꾀를 낸 게 김태년 원내대표 꾀를 냈어. 박병석 의장한테 꾀를 내갖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집권 여당의 몫으로 하자. 차기 대선이 있으니 차기 대선에 이긴 측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쪽으로 합시다라고 중재안을 냅니다. 민주당 오케이. 주호영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주호영 입장에서는 이기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거부하기는 좀 난처하고 그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법제하고 사법이 불리한 뭐 이런 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제위는 국회 사무처하고 입법조사처 내에 전담기구를 두기로 했거든요. 거기 안에서 이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체계나 자구수정 거기서 하고 법제를 따로 둘 수는 없다. 상원 노릇을 하니까 이건 폐지하자. 사법위로 가되 윤리특별위원회를 합쳐서 윤리사법위로 가자. 이쪽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받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주호영의 가합의를 1차 거부를 합니다. 주호영은 일단 이제 박 의장이 김태년 대표의 코치를 받고 한 제안은 결국 법사위는 집권 여당 몫으로 하자는 것을 못을 박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주호영이 일단 받았어요. 21대에서는 그렇게 하자 했는데 주호영은 뭐 끄덕끄덕 한 거야. 합의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동의를 어느 정도 한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물어보고 한 거예요? 나는 실리품 뭔가 전리품 챙긴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김종인한테 간 거야.
근데 김종인이 한 거죠. 못 받겠다.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쌓였어. 못 받겠다 그럴 때 무슨 이유 같은 거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취재가 안 돼요. 취재가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추정입니다. 뭐 팩트가 약간씩 틀릴 수는 있어. 근데 큰 흐름은 맞을 거예요. 김종인 쪽이 거부하니까 일요일에 또 협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고민에 쌓였지. 김종인 쪽까지 설득을 하려면 뭘 더 줘야 하느냐. 이 당근책을 뭘로 줄 거냐. 또 고민에 빠진 거야. 네. 거기에서 그 전에 통합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네. 이런 것을 뭐 많게는 7가지, 뭐 적게는 서너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얘기를 했대. 뭐 한유라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명숙, 뭐 유재수건, 라임 사태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물론 정의연 사태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볼튼 것도? 볼튼 포함? 그런 거 그거 나왔지. 당연히. 그러니까 국정조사 한 6-7가지를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한 건하고 청문회 한 건을 받습니다. 대신에 국정조사 한 건이 뭐였냐면 여기다가 정의연, 윤미향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포괄적으로. 이름하여 포괄적으로. 이걸 하면 뭐 윤미향도 같이 할 수가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하고 또 합의했던 거는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절충점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재판 과정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 요 부분들을 이제 수용을 해준 거예요.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도 그쪽도 할 얘기가 있지만 우리 쪽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받아줘도 된다 이렇게 본 건데 실제로 이제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는 정의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수사 중이거든요. 원래 이제 대부분은 수사 중에 국정조사를 안 받습니다. 하죠.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런 입장인데 과거에 수사 중에 국정조사를 한 사례도 있어요. 간혹. 많죠. 예. 그걸 가지고 통합당이 물고 늘어진 거. 수사 중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 않았느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야. 그거를 한번 또 그거 뭐 검토할 수 있다.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의장이 그럼 합의서 쓰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합의서 쓰자 나오니까 주호영이 잠깐만 이거 우리 월요일 날 한 번 더 회의합시다. 그 사이에 당에 좀 물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문만 작성 안 했지 양 당의 원내대표는 합의를 한 거야. 이 안에 대해서 11대 7로 하고 법사위원장 후반기는 집권여당 대선에서 이긴 측이 먹고 국정조사 한 건하고 청문회 한 건은 하자. 이렇게 그리고 추경은 바로 처리한다. 이런 걸 이제 합의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돌아가니까 김종인 또 거부했어. 2차 거부. 그건 또 왜 취재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김종인이 제 이제 페북에도 그런 글을 ol렸는데 김종인은 이 판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대 0으로 가자. 18대 0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고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한 그 명분을 틀어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이죠. 지지자들 대상으로. 가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용의 합의안, 가합의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아침에 10시에 협상하기로 했는데 우리 못 받아요 라고 최후 통첩을 한 거야. 통합당이. 근데 주호영 그럼 뭔 생각을 했냐? 주호영은 김종인이 받으면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어제 만약에 김종인이 받았으면 아침에 의총을 해서 전원 발언을 시키려고 한 거야. 통합당의 103명 중에 강경파가 한 20-30명 있고 나머지는 이 정도면 잘했다. 주호영 고생했네. 라고 합리적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 전원 발언을 시키겠다. 한 명씩 다 일어나서 몇 명만 발언시키면 강경파들이 득세하니 이런 이제 보관을 나름대로 가졌는데 김종인의 벽을 못 넘은 거지.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래서 김종인이 걷어찼다. 협상을 막았다. 이게 이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증언했냐. 증언은 있어야 하잖아. 우리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원 수석 부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김종인의 과도한 원내 개입으로 협상이 부결됐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말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래도 괜찮을 건가요? 괜찮지. 왜냐하면 원내
수석 부대표도 협상단의 일원이거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원내 전략을 그러니까 뭐 당대표라고 칩시다. 당대표가 이렇게 좌지우지해도 괜찮나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집단이지. 똥가루 집단이지.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원래. 옛날에 황교안 그다음에 저 나경원 있을 때도 맞아. 그 나경원이 받자 뭐 해서 했는데 황교안 텐트 치고 단식 논성할 때 저희 청와대 앞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 합의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는 원내 대표의 권한을 인정 안 해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하긴 했지만 원내 대표의 재량으로 그걸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모든 정당은 원내 대표가 소신 있게 합의를 하면 가합이죠. 의원총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의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게 일반적 프로세스예요. 근데 지금 김종인이 이렇게 개입했을 때 그러니까 황교안이 한 번 한 거, 김종인이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통합당이. 그게 개판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판, 그러니까 기형적이기 때문에 개판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근데 더 웃긴 거 오늘 협상이 이제 무산됐어. 그러면 원래 그 전에 박병석 의장이 누차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무조건 보내야 한다. 추경 처리를 할 거다. 만약에 결렬되면 다 선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처음부터 박병석이 그런 거 아니야. 이게요. 이번 과정에서 저는 1등 공신은 지지자들이라고 봐요. 당원과 지지자였다. 왜냐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총선 민의는 18대 0이다. 만약에 저쪽에 11대 7을 안 받으면 그거 주저주저 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 이거를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를 계속 얘기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 내 의원들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반신반의했거든. 일부는 강경파, 일부는 그래도 모양새상 18대 0은 좀 심하지 않냐. 우리가 프레임에 갇힌다. 저들의 프레임에. 그래서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계속 너무나 강경으로 나가고 지지자들도 그거 보면서 열받아갖고 그럴 것 같으면 총선 왜 치렀냐, 선거를 왜 치렀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 의원들이 한 6월 한 10일경쯤 해서는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이 결렬되면 이거는 18대 0으로 가야 한다. 이게 다수파 여론됐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그쪽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책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박병석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만 선임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렸어요. 사실은 본회의 때 6개 통과시켰지. 근데 예결위원장만 통과시키려고 하니 이게 법리 모순에 빠진 거야. 국회법상 이게 안 돼. 그러면 그걸 또 꼼수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해야 돼. 그럼 어차피 18대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지지자들도 계속 박병석 의장한테 항의하니까 국회의장실도 판단한 거지. 이거는 많은 분들의 주문이고 실제로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목리를 부리는 거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국회의장도 생각을 좀 바뀐 거예요. 그럼 사실. 지지자들이 안 그랬으면 더 늘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일 뻔했네. 지지자의 몫이다. 저는 승리에 이런 어떤 뭐 승리에 누가 뭐 기여한 사람이 많지만 깨시민들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열받은 거는 그래서 이제 원래 협상이 부결되더라도 상임위원 명단은 내기로 했거든. 그거를 6시까지 제출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7시 본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호영이 못 내겠다는 거야. 상임위 명단을.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꼭지가 돌아왔지. 드디어. 그러면 2시 본회의 개최해. 그리고 강제 배당을 한 거예요. 임의 배정을 한 거죠. 임의 배정을. 지난번 6개 상임위 선정했을 때와 똑같이 정보위를 빼고 11개 상임위에 대해서 새로 보임을 시킨 겁니다. 임의적으로 통합당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강수를 뒀고요. 이건 원래 그렇게 얘기했거든. 니네 안 내면 강제로 그렇게 할 거야. 내겠다. 6시까지 하다가 갑자기 안 내겠다 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런 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쪽의 논리들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을 좀 알으셔야 논리 싸움 할 때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 정도로 비협조적이었다는 거지. 무조건 이제 이 말 일본 말이라고 다 쓰시는데 땡깡만 부렸던 거죠. 그렇죠. 발목만 20대 국회가 똑같이 해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하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 개원한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이제 의장으로 당선된 뒤에 제가 옛날에 국회 출입할 때 보면 박 대표도 많이 목격하셨겠지만
국회 회의가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제 시간에 열리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 되신 뒤에 본회의가 칼같이 약속한 시간에 일단 개의를 해요. 진짜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회를 할지언정. 그래서 오늘도 2시 한 10분쯤 개의를 했는데 바로 의장이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속을 개의 시간을 잘 지켰는데 오늘은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장을 찾아줘서 좀 늦었다. 이게 뭐냐면 일하는 국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게 끝나자마자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일찍 상임위를 열었어요. 추경 심사를 들어갔거든요. 상임위로. 내일 아침 10시에 예결위가 개최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쳐달라 요구를 하니까 일제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민주당이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날 그 정치 혐오에 시달려 왔는데 진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국회 공전을 방기했던 책임을 져야 할 통합당이 한마디 사과도 없잖아요. 시간 끌기에 계속 시간 끌기로 발목을 잡은 거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열불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시간은 민주당 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통합당이 외통수에 좀 걸린 느낌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양보한 데를 계속 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욕심꾸러기다 이런 이미지를 없앴어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절에도 찾아가고 김종인 위원장 면담도 하고 뭔가 예우를 갖추면서 협치하려고 하는 느낌을 계속 줬거든요. 국민들의 눈에도. 그리고 가합의를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걷어찬 게 통합당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보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누가 봐도 주성훈이 양보했는데? 그 우리 생각이고 오늘 저녁부터 막 엄청나게 퍼붓지 않을까? 이제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당이 전반적으로 외통수에 좀 걸려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면 김종인이 왜 협상안을 걷어찼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크게 보면 3가지로 보는데 의회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을 구사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판단했고 두 번째는 초반에 초창기에 이렇게 끌려가면 내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의석수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당을 장악하는 데도 힘들다. 그 당대표가 또 강력하게 끌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여당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면 리더십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고 세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국회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상임위별로 예를 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반에 표결 처리하겠다. 과반이 동의하면 표결 처리하겠다는 게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 민주당 초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하나 장악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논쟁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목리를 부릴 수가 없어. 발목처럼 옛날처럼. 주도권을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경제난이 심상치 않아. 코로나 오래 갈 것 같고 경제 여름이 지속될 것 같고 북한 변수도 터지면서 과거의 치적들이 많이 물타기가 되고 있잖아요. 평화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뭐 부동산 뭐 등등등등 이거 발목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강대강 전선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내년 재보궐은 영남 쪽에서 있을 뭐 부산시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네, 4월 달에 자기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 치르겠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협상안을 걷어찼고 본인들이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뭐랄까 강대강 전선을 일부러 끌고 가고 있다. 전문가로서 그 전략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김종인의 이야기 자체가 모순되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협조할 거 협조하겠다. 추경이나 재정을 막 투입해야 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지금 추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사건건 이제 앞으로 발목을 잡을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김종인이 백종원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언 자체가 통합당의 잠룡들, 대권 잠룡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희화화시켜 다 죽이고 니네들만 짐 싸. 여기 급이 안 돼. 백종원 급이 안 돼. 올림이 전략. 다 죽여놓고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다 전략. 그 전략을 피는 것 같고 주호영 같은 경우는 본인 나름대로 이 판에서 잘해서
대선 한번 뛰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김종인의 벽에 가로막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근데 통합당이 장애 투쟁은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원력도 없고 좀 그다음에 자금이 떨어졌어요. 국민들이 곱지 않잖아요. 지난번 한번 겪어봤잖아요. 20대 장애투쟁 오래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고 그래서 집회 성격도 안 맞고 집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내 투쟁 중심으로 전개할 건데 얘네가 이제 노리는 거는 조중동을 믿고 하는 거지. 이제 여론전에서 보수 유튜브 조중동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 때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설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중요한데. 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죠. 예, 일단은 사실관계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이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김종인이 걷어찼다. 김종인과 주호영의 갈등설 이거를 딱 띄워야 돼. 김종인과 주호영의 갈등설. 주호영이 김종인한테 물먹었다.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이게 못 받아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섹시하게 알려내야 돼. 103명 중에 강경파, 온건파 있었고 김종인이 결국은 거부해서 이 꼴이 났다. 주호영을 하고 싶었는데 요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이거는 통합당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 지점을 쳐야 돼. 통합당은 아까 했던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권한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도 김종인 원내대표를 못 하는구나. 김종인은 원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당은. 그래서 김종인 1인 체제다. 그렇죠. 1인 정당이다. 이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8개, 17개 상임위를 맡은 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게 아니라 통합당이 포기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최대한 양보하고 국정조사까지도 받았지만 통합당이 끝내 거부한 거다. 이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결국은 상임위원 명단도 안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방해책동이거든요. 정상화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계속 발목 잡기 하고 있다. 통합당 협조 하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요 한 달 동안에도 발목 잡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발목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졸한 겁니다. 치졸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굉장히 열받을 만한 상황을 스스로가 좀 초래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때 그 회의 방해 빼놓고는 할 짓 다 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하고 이 여론전을 이겨내야 하고 그다음에 저 프레임 싸움 돌파해내야 하고요. 의회의 독재라는. 그다음에 전반기에 이제 우리가 개혁과제를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 전반기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때 의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높고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 잘 가려서 해야 하고 한편으로 우리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청년 문제들, 청년 실업 문제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몇 가지 아킬레스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할 과제들,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문제도 슬기롭게 좀 넘어가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민주당이 좀 잘해야 하고 또 지지자들도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시고 그리고 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좀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공수처법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죠. 공수처법 관련해서 통합당이 미온적으로 나오고 흔히 말하는 추천위원 2명 추천 안 할 거다. 상당 기간 끌 거다. 시간을. 이건 예측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혜련 안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백혜련 안이 만병통치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혜련 의원이 냈던 안은 이게 야당이 일정 기간 동안 추천을 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정당이 2명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 다른 정당한테 의장이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1야당이 없으면 제2야당 중에 원내교섭단체가 있을 때 그 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20대 국회 때는 그게 됐어. 왜냐면 바른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당이 안 하면 바른미래당한테 원내교섭단체를 주면 되는데
21대에는 원내교섭단체와 민주당과 통합당밖에 없어. 네. 제3정당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의 다른 야당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한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당이 4명이 돼. 예를 들면 야당 아무것도 없고 제2 야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 예. 규칙으로 해결되지 않아. 예, 법으로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운영 규칙의 개정안을 백개련안은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 제2 원내 교섭단체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돼. 공수처법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히 출범을 시키겠다. 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정당에서 그 노력을 하되 1차적인 거는 국민적 압박이죠. 예. 공수처법을 7월 15일 날 출범하기로 했으니 예. 여당이나 야당 추천위원 2명씩 반드시 내라. 야당이 계속 시간을 끌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죠. 국민적 힘으로 이거를 관철시켜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려면 7월 15일 날 출범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다 해서 네. 공수처장을 뽑아야지 돼. 임명까지 해야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한 원구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렸고 통합당의 노림수, 김종인의 노림수가 뭐고 우리의 할 일이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부는 마치고 잠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